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모성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67화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드디어 봄부터 라모타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하자고 했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더 배트맨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하니까 감개무량해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개봉 직전에 목동 그 이제는 곧 사라지는 CGV 목동 스크린엑스관에서 아마 이 방송 때 사라졌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참 어두운 영화를 참 좋아하는구나. 어두운 색채의 영화를. 그래서 근데 참 그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되게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딱 진짜 양 기자님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또 출연했었을 때였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이 넘쳤을 때여서 기자님 그 단톡방으로 이거 방송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되게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였어요. 그러고 있어서 이제 반년이 지나서야 아무튼 하게 됐고, 자 간단한 작품 소개 아영님께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네, 더 배트맨은 수많은 배트맨 영화 중에 감독 팀 버튼, 조엘 슈마허, 잭 스나이더에 이어서 이제 맨 리브스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놀란 감독도 있죠. 네네 맞아요. 중요한 상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다크나이트인데. 네.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이번 영화의 배트맨을 맡았고요. 더 배트맨은 탐정 느와르 장르에 기반해 좀 어둡지만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2년차 배트맨이 이제 범법자들을 처단하면서 고담시의 밤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초반에 이제 고담시의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께끼 킬러 리들러의 존재가 이제 나오고요. 배트맨이 그 리들러로부터 주어진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네, 먼저 저기 비브로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킹 받았습니다. 화가 났다고요? 아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더 배트맨은 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오타쿠에게는 자괴감을 안겨주는 작품이에요. 내가 왜 이걸 보고 웃고 있지? 내가 왜 이 유머에 감탄하고 있지? 하는 되게 마이너한 유머 코드들이 되게 가득한데 그걸 되게 진지한 껍데기를 씌워놓으니까 내가 여기서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 웃어버리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전 되게 좋게 보는 괴작입니다. 좋게 보는 괴작. 아영님께서는? 저는 좀 좋아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영화인데요. 이미지가 너무 예쁘고 장르가 느와르니까 그 어둡고 좀 물축축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잘 구현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리듬도 뭐 좀 느리고 네 묵직하게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조금 너무 가해서 지루하지 않나라는 아무리 그래도 히어로물이고 그리고 이게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사실 조금 캐릭터 힘이 조금 약해요. 네. 분위기만 연기가 맞부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좀 감독의 문제가 아닐까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연기는 다들 좋은데 딱 끝나고 나면 뭐 히스레저의 조커처럼 딱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없어. 그게 참 히어로 영화임에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캐릭터성으로 밈이 될 만한 캐릭터는 딱히 안 보이고 장면이나 뭐 이런 걸로 밈이 될 수는 있겠다. 사실 저는 진짜 캐릭터 얘기하니까 진짜 킹 받았던 게 로버트 패틴슨 그렇게 써야 될 배우이긴 한데 써야 될 배우이긴 한데 근데 보통 그 남자들이 탈의하는 장면을 그 복근에 쫙 비춰지면서 되게 섹시하게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로버트 패틴슨이 옷을 벗는데 그 앙상한 등뼈만 보여줘.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멋지다고 반응해야 되나? 아니면 저 앙상한 걸 보면서 쯔쯔지라고 반응해야 되나? 뭐 갑자기 크리스찬 베일이 살 빠졌을 때 그런 느낌 아닐까? 뭐 시니스트나 막 그런 작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육체미를 자랑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배트맨은 있어야 되죠. 그냥 육체미를 자랑하는 장면이 그냥 책상 밀고 있어요. 약간 수트발로 그냥 수트로만 그냥 버티려고 하는 건가? 맞아요. 아무튼 사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요즘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이 은근히 취하고 있는 전략이 역지사지의 이제 원인인데 뭐 140분이 기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할리우드 지금 작년에 제가 박스 오피스를 가져봤을 때 지금 1위였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148분이었고 4위였던 노 타임 투 다이가 163분이었고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심지어 그 분노의 질주도 142분이었고 우주로. 네, 샹치도 132분, 이터널스 155분 말할 것도 없고 듄도 155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 20분 넘어가요. 그 이유는 뭘까? 사실은 OTT의 원인도 OTT의 성장세로 인해서 극장이 취해야 하는 게 뭘까로 지금 이걸 바꿀 수 있거든요. 극장을 OTT와 대비해서 극장은 뭘까? 옛날에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TV가 성장하면서 극장이 망했을 때 극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비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화면비를 이렇게 좌우로 길게 늘려가지고 아니면은 뭐 대작 영화들, 뮤지컬 뭐 이런 장르물, 사극이나 역사, 시대극 뭐 이런 것들 3시간짜리 넘게 지금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3시간, 2시간 이런 거 긴 영화들 가져와가지고 하면은 그럼 돈 내고 볼 가치가 있겠네. 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늘린 이유가 단순히 이제 그런 이유를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시간을 늘렸는데 마치 대작인 것처럼 현혹하려고 만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부 2시간 넘는 영화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 2시간 넘는 영화들 중에 괜히 쓸데없이 1시간 반짜리 시나리오인데 2시간 20분, 10분으로 이제 어떤 캐릭터들 막 쓸데없는 전사 막 채워 넣어주면서까지 막 2시간 20분 넘어가는 그런 영화들. 이제 그런 영화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야기를 위한 3시간이 될 것이냐? 예를 들어 뭐 데브2, 뭐 타이타닉, 뭐 이런 것들,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저는 일단 후자 쪽으로 봐요. 이 작품은 후자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충분히 캐릭터의 전사를 설명해주는 장면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전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닝 프롤로그도 사실은 아까 전에 그 약간 그런 거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배트맨 영화에서 오프닝 프롤로그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없었어요. 네, 맞아요. 맨 배트맨이 지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과거에 내가 뭔데 뭐 내가 어둠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작품은 약간 소설축 약간 진짜 옛날에 다크나이트보다 더 뭔가 그 그래픽 노벨. 그래픽 노블이나 네. 하드보일드 탐정. 네,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팀버튼 스타일이란 건 다 다르고, 근데 물론 유사점은 있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세트에 좀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세트 쪽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역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후자 쪽으로 기억이 될 만한 영화인데 그렇다면 왜 흥행이 안 됐을까 국내에서? 갑자기 사실 왜 국내에서 100만 명도 못 넘었을까거든요. 왜 아니 솔직히 배트맨 그때만 해도 개봉 당시만 해도 홍보를 엄청나게 막 좀 때려줬단 말이죠. 게다가 또 놀란 감독의 배트맨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왜 국내에서는 이게 안 됐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러닝타임이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주변에 본 사람 가운데서도 배트맨 안 보신 분들 꽤 돼 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이제 잠깐 짬내서 보는 거랑 뭔가 수준이 다를 정도의 시간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주말에 그냥 시간 내서 봐야 하거나 그런 수준인데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그렇게 해서 못 본 사람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부지 기수라고 저는 그냥 확신이 딱 들어요. 그래서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12분밖에 차이 안 나긴 하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작품이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흥행에서도 그렇게 막 2억 달러의 제작비를 들었지만 그래도 뭐 7억 달러 흥행은 하긴 했네요. 약간 손익을 좀 넘기는 흥행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마케팅까지 하면 보통 4억 정도로 치니까.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솔직히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이 시간이 결코 그렇게 산뜻한 시간은 아니라 분명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악수를 뒀을까를 제가 어제 자기 전에 한번 잠깐 생각해봤어요. 왠지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다른 영화들이 왜 러닝타임이 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뭔가 이야기만큼은 관객들한테 완벽하게 설득시키고 싶은 뭔가 강박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DC가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저스티스 리그 막 이걸로 기점으로 아예 그냥 신뢰도가 아예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사실 배트맨이 DC를 정말 상징성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솔로 무비에서도 망하면은 이거는 뭐 워너에서 DC는 거의 금기어가 될 거라고 분명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 그 제작진들 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성공을 시킬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정말 왜냐면은 저는 어떤 영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대다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 이야기 재밌더라. 사실 그러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그래 그럼 재밌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되게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아예 그냥 정말 완벽하게 그냥 관객들 입장에서 딱 이게 왜 이렇고 이런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 이걸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강박이 거의 한 180분 가까이 된 시간으로 거의 완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무리 이거는 시간 때문에 말이 나오더라도 이 영화 적어도 본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재미와 뭔가 그런 서사적인 인과 이런 것들을 아예 완벽하게 설득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줄거리들도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엄밀히만 해서 되게 또 잘 만든 스토리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딱 이게 수가 이게 딱딱딱 들어맞는 어떻게 보면 홍콩 무협 영화에서 되게 딱 합을 맞춰서 액션하는 것처럼 정말 합이 딱딱 맞게 그렇게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조금이라도 좀 어렵게 다가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합을 딱딱 맞춰서 넣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뭉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괴작 아닌 괴작 퀄리티가 나온 거라고 분명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워너 제작진들의 성공을 위한 강박이 더해져서 나온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은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그 배트맨이라는 인물을 관객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3부작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물론 이제 3부작이지만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놀란 감독은 이제 처음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 1이 배트맨 비긴즈였나요? 네, 배트맨 비긴즈. 네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그 인물의 뭐 트라우마적인 과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딱 그런 액션의 항연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게 약간 비긴즈와 다크나이트를 합친 거를 한 영화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닝 타임이 조금 길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갑자기 배트맨 하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예전에 나이트메어 엘리 나왔을 때도 잠깐 배트맨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 배트맨 재밌게 보긴 했지만 되게 잘 만든 영화라기보다는 열심히 만든 영화라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양 기자님이 깜짝 놀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좋아하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더 배트맨이 참 재밌게 보긴 하지만 그게 잘 만든 영화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되려 정말 어떻게 해서든 잘 만들고 싶어하는 뭔가 의지가 되게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반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건 사실 대표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봤었는데 아이맥스 언론시사회 때. 근데 갑자기 대표님이 이거 흥행 안 되겠다 이런 거 딱 일단 나한테는 첫 마디가 흥행 안 되겠다. 2번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갑자기 나는 막 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죽이는 말씀들을 하니까 나한테 왜 그럴까 가지고 현재 반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지금 이게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말은 이제 이게 추적 DC라는 게 원래 디텍티브 코믹스니까 당연히 추리하는 내용이지. 근데 사실은 추리의 내용이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수수께끼 내고 맞추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아니거든 사실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것도 지금 수수께끼가 사실은 거의 폭탄 테러 같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거였고 좀 뭔가 심오하고 오히려 배트맨 최근에 다시 보면서 포에버 쪽에 오히려 리들러가 오히려 더 수수께끼는 더 잘 짠 것 같아. 아직 보면은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이 영화가 근데 되게 뭔가 어둡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제 키노라이츠의 보배 이제 장혜령 기자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시고 되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심적으로 되게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그런데 되게 또 엄밀히 따지자면은 정말 영화계 중에서 암울한 영화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로베르 브레송의 뭐 로제타 같은 영화라든지 아니면 크리스탄 문제 뭐 4개월 3주 그리고 2일 같은. 근데 그런 영화들 진짜 보고 나서 이제 뼈가 아픈 뭔가 그런 진짜 어둠이 담겨져 있는 영화인데 그런 영화들과 비교했어요. 왜냐면 더 배트맨은 결과적으로 대중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 안에서 이런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제작진들도 그렇고 되게 다 진지하게 임하는 게 근데 문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 웃겨야 되는데 홀로 진지한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종종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쓸데없이 다들 되게 진지한 것 같아서 되게 우스웠다라는 말을 했는데 딱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딱 그런 것 같은 게 이게 딱 그거네요. 네. 그 뭐야 그 데드풀에서 데드풀이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넌 너무 어두워 DC에서 왔냐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둡고 어둡긴 한데 사실 결과적으로 대중 영화인데 그냥 재밌는 게 정말 그게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 목표인데 그런데 되게 이 사람들은 너무 진지하게 정말 임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대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다가오고 근데 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야 제가 되게 열심히 만드는구나 뭔가 그래서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이분법적인 뭔가 반응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역시 어떤 관객한테는 정말 아까 정말 좀 대작인 것처럼 현혹된 작품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국인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에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은 사실 배트맨의 원작이라기보다는 배트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공한 비극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에서나 등장한 영웅 캐릭터를 맞네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계속 하고 있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 중추에 있는 게 그리스 비극인데 어쨌건 이게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가 일을 해결하다가 오히려 꼬여가지고 자기 엄마랑 결혼했다는 거 알고 자기 눈을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운명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내 운명을 지금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다크나이트에서 율리아가 합쳐져가지고 그렇죠. 율리아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그 라이즈에서는 정치학과 합쳐지고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가 되는 건데 이 배트맨 캐릭터는 어쨌건 그 캐릭터의 가오 같은 것이 있어요. 영웅이 몰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관객의 인식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배트맨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영웅으로 그리려 하지도 않았고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커트 코베인의 모티브로 다루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중간에 커트 코베인 노래 가사 쓰고 있잖아요. 커트 코베인 노래에 흥얼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국인이 기대했던 배트맨과 다른 거지 배트맨 캐릭터 자체가 디자인이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어차피 2년 차밖에 안 되는 건데 이쯤이면 그냥 인턴이거든요. 인턴이고 그 다음에 히어로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인데 그냥 좀 중2병 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서 귀엽다, 웃기고 재밌다. 그 제일 웃긴 게 본인이 배트맨인데 배트맨이랑 친하지 않고 그냥 벤전스 씨라고 불러다르거든요. 근데 펭귄이 딱 오자마자 한 얘기야. 아이고 벤전스 씨 오셨어? 얘 안 물어 괜찮아 하면서 막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트맨이라는 거를 배트맨이랑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그 인턴 사원의 회사 적응기라니까요. 저 이 관점에서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겼어요. 오히려 진지한 껍데기 속에 이런 유머 감각이 오프닝 프롤로그니까. 네, 오프닝 프롤로그니까 이게 유머 감각이 진짜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이게 혹시 뭐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참 배트맨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데요. 제가 이게 또 하다 보면은 이모라고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어떤 팝적인 뭔가 해외 팝 관련해서 그런 풍류 그런 사조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대해 감정이 되게 자기 감정 잘 컨트롤 못하는 시기에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사춘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딱 로버트 패티슨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맞아요. 그 사춘기 어떻게 청소년의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한 대사에서 진짜 느꼈는데 이 대사는 굳이 뺐어도 됐을 만한 그 알베르토 알프레도에게 그 서류 네 뭐 당신이 나의 아버지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는 말은 정말 맞아요. 굳이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을까 괜히 어떻게 보면 그 되게 굳이 왜냐하면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뭐 추릴 수 있는 키워드들 가운데 하나가 올펀이잖아요. 고아.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아 처지라는 거를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멜 리브스의 뭔가 되게 순수한 의도가 담긴 대사라고 난 또 생각해요. 내 아빠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배트맨은 전 배트맨과 달리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출동할 때마다 눈에다 그 검정색 스프레이 뿌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게 멋에 취해 있는 거죠. 그냥 약간 회사 처음 나갈 때 양복 입고 나가는 것처럼. 되게 그 히게스라는 그 히어로 영화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가면 쓰기 전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캐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제사 의사 네, 이렇게 맞아요. 딱 하면서 난 배트맨이야. 아 벤전스야 딱 벤전스 하면서. 하면서.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되게 그 영화가 전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로버트 패티슨의 배트맨이 참 또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모스러운 감정, 사춘기적인 감정을 표출하는데 현 뭔가 이름값하는 배우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또 대등하게 거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라이언 고슬링이라든지 앤드류 가필드는 살짝 그쪽이랑 좀 더 거기는 좀 더 이제 화이트 사이드 쪽에 있고 되게 다크 사이드 쪽은 로버트 패티슨만큼 되게 뭔가 좀 태폐적으로 잘 표출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 누구야 아까 말씀드린 앤드류 가필드가 요즘에 다크 사이드 쪽으로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네, 맞아요. 드라마 쪽에서 그리고 언더 더 실버 레이커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되게 그래서 로버트 패티슨 그 맨 처음 말씀하셨죠 그 빈약한 등 근육 되게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되게 좀 벌크업을 좀 잘 안 했나 보통 배트맨 맡은 배우들 다 열심히 하던데 막 근데 그게 어떻게 근데 반대로 보면은 되게 그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자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그게 되게 예민한 시기 그런 시기를 보여주는 어떻게 시각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외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두툼한 갑옷에 의외로 감춰져 있는 그런 되게 빈약한 육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춘기적인 배트맨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게 나름대로 또 효과적인 수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일 잘 드러내는 신이 그 마지막에 그 솔직히 저도 이거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그 리들러가 그 테러를 감행하고 난 다음에 그 물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네. 전선이 이게 밑쪽에 그 무대 장치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악당 한 명이 I am vengeance 하자마자 화나 가지고 갑자기 포션 꽂고 스팀백 꽂고 달려가서 죽이잖아요. 뺐으면 아 근데 그게 오히려 아니 감히 내 벤전스가 놀림거리가 돼? 하면서 내 별명 이렇게 불렀어 하면서 약간 혼내는 약간 사춘기 때 싸우는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웠어요 전 그 장면이. 근데 굳이 스탬백까지 꽂을 게 있냐고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배트맨이 한 이게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 그게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진짜 돈만 좀 있는 사람 진짜 그렇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잘한다. 옛날 배트맨 쉽게 말하면 뭐야 네. 저 마이클 키튼 시절 때 배트맨과 비교하면은 뭔가 그런 거에 부각된 능력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컨셉을 처음부터 초지일관 잡았던 것 같아요. 되게 전반적으로 다 좀 뭔가 엉성한. 그래서 이제 그 경찰청에 붙잡혀 있다가 이제 탈출하면서 이제 하늘로 공중하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낙하산. 그래서 착지를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엄청 이제 굴리는 씬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걸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은 배트맨 영화가 많이 나왔으니까 나름 멜 리브스 버전도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분명 그쪽에서 생각했을 텐데 그걸 아예 저는 진짜 이모라는 그런 정말 대 키워드를 놓고서 그 안에서 배트맨이 이제 버릴 수 있는 짜잘한 실수들을 딱 이제 하나씩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배트맨이 약간 로버트 패틴슨 게 뻔하잖아요. 근데 안 들킨 게 바깥에서 그냥 말을 안 해. 약간 방 틀어박혀가지고 딱 어머니가 문 두드리는데 아들 뭐하니? 아무 말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감성으로다가 배트맨이 그렇게 안 들키는 은둔 생활이죠 거의. 은둔 생활. 네. 그러고 보면 배트맨이랑 캐트먼이 약간 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캐릭터적으로 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요 지금 배트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범죄자랑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막 이렇게 이제 흑백 논리적으로 완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캐트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자기가 학대당하고 잊힌 존재가 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원할 수 없는 도시인데 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물어보면서 약간 그런 선악의 불분명한 존재로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배트맨이 처음에 악당인 편인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 호감을 또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 그 세계관에 금을 내는 존재가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캐드먼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이전 전작에 비해서 이전 전작들의 캐드먼 뭐 예를 들면 뭐 할리베리 버전 포함해서 할리베리 버전 포함해야 되나? 나 진짜 그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빼야 되는 거 같은데 할리베리를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아니 그 뭐였지 조이 크라비츠 캐릭터랑 러브씬 나눌 때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둘이 왜 키스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이 왜 키스하는지도 모르겠고 나 애초에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러니까 그 배트맨 이 캐릭터는 그 캐트먼과 만날 때는 되게 10대 로코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캐트먼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마 10대 약간 로커가 되고 싶어하는데 평소에는 약간 아싸로 밀려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캐트먼은 이 사람이 인싸가 되기 위한 어떤 역할극을 하는 사람? 저는 오히려 그 캐트먼이 실제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냥 SNS 속의 사람이었어도 더 잘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 영화는 저한테 SNS 세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시점의 감각들이 너무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뭐 그거와 별개는 이제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영화들을 많이 레퍼런스 했단 말이죠. 예를 뭐 조직의 암투를 담았다는 것은 대부 시리즈, 뭐 아니면 뭐 하나는 차이나타운. 네, 차이나타운은 직접 이제 셀리나가 에블린에게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에블린이 연기했던 페이 더너웨이 배우가 연기했던 그 에블린 캐릭터가 셀리나의 이제 그 모티브다라고 얘기를 했고, 게다가 또 이제 뭐 사실은 제일 유명한 그거죠. 비가 계속 내린다. 플러스 그리고 또 거기서 벌어지는 뭐 추리 스릴러다. 그런 점에서는 뭐 세븐 당연히 있겠죠. 사실 근데 세븐보다 이 작품이 더 어두웠던 것 같아. 뭔가 더 그 컬러나 색조가 더 어두웠어 지금 다시 보니까.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있겠네요 충분히. 사실 뭐 갖다 대면 이제 다 있을 것 같아. 뭐 갖다 대면은 어두운 거 대충 아무거나 갖다 대면 왠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음악 얘기하셔야죠. 음악 그 마이클 지아치노. 양 기자님의 그 OST 사나? 사운드 트랙을 가득 채웠던. 어떻게 알았지? 마이클 지아치노 하루 종일 음악 들었는데 그 사실 마이클 지아치노 음악은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제 OST는 사실은 이 영화가 아니고 닥터 스트레인지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그 정말 그 사이키델릭이라고 할까요? 네, 그 음악을 이제 막판에 이제 딱 변신하거나 막 이런 것 때고 메인 테마는 사실 엔드 크레딧이 나오는 그 테마인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라타뚜이도 있고 그렇죠. 원래 이분이 픽사나 이런 쪽에서 원래 또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에요. 인크레더블 1편이 그랬고 업으로 상을 받았죠. 사실 업으로 아카데미 받았고 그리고 최근 뭐 많이 했는데 최근에 뭐 주토피아는 뭐 디즈니 거지만 주토피아도 했었고 인사이드 아웃이 있네. 이거 빼먹으면 인사이드 아웃도 했었고 조조래비도 있어요. 조조래비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스파이더맨 이제 MCU 버전 MCU 버전에서 메인 테마를 상당히 또 매끈하게 만들어서 사실 저 음악도 좋은데 사실은 여기 말고 저는 예전에 방송 출연했을 때 레팀고 나온 얘기를 했었거든요. 레팀고도 사실 마이클 지아치노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작품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작품이거든요. 서부극 진짜 케빈 코스트너의 그 수정주의 서부극이었는데 그 약간 그 뭐랄까 다이안 레인과의 그 러브씬도 있고 여기는 사실 빌런이 여성이에요. 심지어 보통 서부극 하면은 이제 메인 빌런은 남자겠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래서 좀 신박하네 했는데 유니버셜이 홍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출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출연했냐면 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쭤봤는데 아무도 리뷰를 안 썼대요. 개봉을 했는데 나만 썼대. 기자들 중에 뭐예요? 진짜? 설마 근데 진짜였어. 왜냐면 진짜 언론이나 이런 걸 시사에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진짜 와서 글 쓰는 사람 나밖에 없던 거야. 세상에나 그랬구나.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이클 지아치노의 그런 서부극 감성에 물씬 풍기는 컨트리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잘 변주했다. 갑자기 음악 얘기를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왜냐면은 딱 그 음악이 딱 전반적 임페리얼 마치 연상시키잖아요. 맞아요. 분명 양 기자님이 이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그것 거다. 그렇죠. 타고난 수덕이시니까. 네, 마이클 지아치노가 참고로 작업했던 작품 중에 로그원이 있죠. 로그원도 음악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로그원 음악 중 제일 좋아했던 거는 당연히 이제 다스베이더가 나오는 장면의 그 부분에서의 그 씬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엔딩 전에 이제 직전에 그 뭐랄까 행성 이제 박살난 장면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들 마이클 지아치노 상당히 그거를 존 윌리엄스 풍으로 상당히 잘 따라했어. 맞아요. 그 이식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스타워즈 음악 이 친구 맡겨도 되겠다 막 싶었는데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코코도 했고요. 아무튼 마이클 지아치노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업 영화에서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마 포스트 정말 그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포스트 존 윌리엄스 위치에 있지 않을까. 지아치노하고 데스플라 정도가. 그렇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럼 더 배트맨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과거 배트맨 얘기 잠깐 합시다. 과거 배트맨. 사실 아까 제 배트맨
이거 작품을 이제 더 배트맨 한다니까 갑자기 배트맨 1편을 막 봐야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보셨다고 가장 최근에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이제 배트맨은 일단 그 감독의 그 특유의 그 만화적인 이미지들 그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프레임 안에 선들을 잘 그러니까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범인이 앞에 있고 배트맨이 뒤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라던가 좀 천장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가장 배트맨의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팀 버튼이 애초에 잘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다크나이트에서도 논란이 그 이제 천장에서 떨어지는 배트맨의 이미지를 또 다시 잘 구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크나이트를 더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럼 어떤 작품 아까 다크나이트 가면 제일 좋아하시는 네네네 어떤 작품 제일 좋아하시나요? 큰일 났어요. 양 기자님이랑 이럴 때 취향 같으면은 옛날 사람 취급받는데 아니 왜? 옛날 사람인데 정말 배트맨 리턴즈를 정말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되게 항상 이런 비슷한 배트맨 시리즈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만든 영화랑 좋아하는 영화가 다르면 어떡하지를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결과적으로 전 좋아하는 영화를 꼽는데 좋아하는 영화는 역시 배트맨 리턴즈가 가장 인상 깊고 그 정말 크리스토퍼 워큰 포함해서 총 4명의 이제 그런 미친놈들이 벌어지는 한편의 그런 가면극이 막판에 되게 슬프고 저 참 데니엘 엘프만 그 음악 감독 중에 정말 좋아하는데 엘프만 노래 중에서도 참 이 곡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펭귄맨이 죽을 때 나오는 그 장송곡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되게 팀버튼스럽게 되게 키치적으로 만들었는데 심지어 펭귄도 되게 딱 봐도 그게 모형 펭귄인 게 딱 티가 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커버한 게 엘프만의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탠 인스턴 역시 잘 만들었죠 특수 역할을. 네. 그래서 되게 좀 사실 스토리적으로 좀 허점이 많아요. 되게 많죠. 콕 집어서 까라고 하면 엄청 깔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뭔가 몇몇 그 정말 굵직한 장점들이 되게 몇몇 사람들 저나 이제 뭐 양 기자님 같은 사람들에게 되게 큰 되게 깊은 자국을 남긴 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떠세요? 저는 배트맨 비긴즈 좋아합니다. 비긴즈. 그리고 뭐였지? 사실 이 더 배트맨의 경우는 저 악당의 유형 중에서는 이 더 배트맨이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악당이 그 더 배트맨 비긴즈고 그 다음이 조커고 그 다음이 펭귄맨 그 다음이 그 팀버튼의 리들러. 네 이렇게 순으로 좋아하는데 일단 배트맨 비긴즈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비극적인 영웅 얘기를 했었는데 비극적인 영웅이 아무런 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 무기력감에 빠질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독가스가 살포해 나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란 특유의 염세주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악당 중에서는 아까 리들러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리들러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뭐 감옥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거는 뭐 구로사와 아키라의 천국과 지옥 이렇게 연두에 두고 만든 악당이긴 한데 이 캐릭터 좋았던 이유는 이 캐릭터를 찍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커 같은 경우는 그냥 악당이 있으면 그 악당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감독이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클로저 왕왕 비춰주고 그 다음에 이거 얼굴이 계속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걸 보여줘서 되게 그 주름이 문어의 촉수처럼 움직이게끔 연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리들러는 악당이 등장할 때 무조건 TV 화면을 한 차례 두고 이 프레임 너머로 악당이 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감독이 그거에 어떤 생동감을 느낄 틈도 없고 그 감정 이입할 틈도 안 주는 거예요. 저 이렇게 찍는 방식 때문에 악당 중에서는 제가 더 배트맨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악을 다루는 방식과 제 최애 취향은 배트맨 비긴즈. 리들러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볼 거고 저는 사실 배트맨 당연히 뭐 2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저희 그때 YCU 다른 방송 그때 같이 아마 또 얘기했을 때 했던 건데 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제 인생 첫 번째 배트맨이기도 했고 일단은 영화 특급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봤던 최초의 배트맨 영화이기도 했고 근데 영화 자체가 이 작품에 나오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빌런이죠. 3명의 빌런도 있고 이 3명의 빌런에 있는 서사 중에 특히 둘이죠. 펭귄과 캐트먼 요 둘의 관계성 아니면 얘 둘의 탄생 과정 요런 게 워낙 딱딱 물론 공식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캐릭터이긴 한데 그 공식대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마나틱하다? 정말 마나틱한 영화의 원작은 그러니까 코믹스 원작에 나오는 이제 영화들은 유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런 코스튬을 왜 입고 다녀?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 믿게 해주는 그런 뭔가가 있었어요. 사실 이 영화에는 맞아.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님에도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런 영화에 존재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 데니 울프만 음악 중에 사실은 저는 그게 사실 좋았어요. 아까 전에 장성국도 있겠지만 저는 셀리나가 변하는 과정. 셀리나가 이제 미쳐 돌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딱 집을 다 망가뜨리면서 거기 나오는 그 음악 테마랑 그리고 하필이면 또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랜다 노아랜다 그 모세죠. 네, 모세처럼 모세처럼 이제 딱 그 방주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장남 애들 하나씩 데리고 납치하는 거야? 네, 아니 맨 처음에 맞아요. 아이 던지고 던지고 이제 물다 하수구로 이제 가는 그 과정들. 그 과정이 너무나 그 모세 그건 너무 연상짓게 하는 오프닝이면서도 좀 뭔가 음악이 너무 딱 그 맞아떨어지는 음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동하는 과정이야. 그 나중에 다 따라했잖아. 솔직히 다이너소어 알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영화들이 다 그런 것들 이동하는 거 다 차용했을 건데 아마 이전에도 차용됐겠죠. 이전에도 쓴 거 오리지널 있겠지. 아무튼간에 그런 장면들을 너무 이제 계속 저는 반복으로 보다 보니까 이 장면에 따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팀 버튼 영화 중에서도 물론 더 좋은 작품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이 저도 최고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막 나오는 가이손도 저는 뭐 비슷하다 보지만 팀 버튼이 약간 약자가 이렇게 변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을 너무 잘 만들어요. 맞아요.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네, 팀 버튼 전 아마 여기 다 다녀오셨나? 네,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갔다 온 척 할게요. 갔다 왔어요? 네, 대충 그림들 봐도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림들은 보셨겠죠 뭐. 어딘가 그림들. 근데 왜냐면은 팀 버튼 감독하니까 그분이 쓰신 동화책 중에 이제 굴소년의 우울한 그게 딱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약자에 대한 그런 뭔가 시선이라든지 그런 팀 버튼의 그런 감정들을 잘 읽을 수 있었는데 딱 그 말씀하신 부분이랑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악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이제 변해져서 만들어진 탄생했던 작품이기도 했고 그런 마음들. 약간 이거는 잘 평가받지 않는 영화긴 한데 덤보에서 덤보 맨 첫 번째 그 서커스단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팀 버튼이 약자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잘 드러내주는. 그렇죠. 다만 영화가 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팀 버튼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덤보를 통해서 서로 뭘 얻고 싶어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였죠. 그렇죠. 디즈니가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IP 자랑하는 건가? 그냥 자랑하는 정도만 그냥 하려고 했던 건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사실 그거는 비가이즈가 있죠. 사실 이거는 진짜 비가이즈 같은 경우는 판타지는 아니잖아요. 진짜 거의 진짜 판타지적 요소는 거의 기름 딱 빼고 정말 만든 그런 영화들. 거기도 보면은 그 에이미 아담스라는 케이가 연기했던 이제 마가렛 퀸을 통해서 아무튼 그 화가 빅핏이 빅핏인가 비가이즈인가요? 비가이즈. 맞다. 네. 그림 그리는 이야기. 맞아. 눈 큰 그림의 기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캐릭터의 기원을 찾아가는 이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았고 사실 최근에 필모그래피 죄다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팀 버튼전 가면서 아쉬웠던 거는 최근 했던 행적들이 죄다 전시회야.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쩔 수가 나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은 왜 후속편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그거는 뭔가 후속편
염두를 해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게 흥행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디즈니가 이거 합병 인수되면서 뭔가 엎어진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쉽네. 왜냐면 에바그린 캐릭터 중에도 나쁘지 않은 캐릭터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왜 망? 팀 버튼의 배트맨은 그래서 뭐였지? 서로가 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대해서 너무 잘 다루는 맞아요. 그 슬픔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슬픔이 아까 전에 했던 장송곡 같은 그런 맞아요. 장면이 나오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속편은 짧은 시간인데 속편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사실 이제 빌런은 깔아놓고 하면 끝났단 말이죠. 물난리가 났지만 분명히 물난리는 보면 한 3-4년 뒤에는 없어질 거니까 또 다른 선거철도 존재할 거고 이 후속작은 이제 니들러, 펭귄, 조커가 있을 건데 누가 먼저 치고 나올까요? 사실은 궁금해. 사실 누가 먼저 치고 나올까요? 마지막에 목소리 조커 목소리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커. 제 생각에 조커 나올 것 같고. 조커 먼저. 근데 조커가 그 배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분 나쁘게 생긴 배우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 이름은 다들 기억 안 나. 킬링 디어에 나왔는데. 킬링 디어에 나왔는데 이름 기억 안 나네. 베리 케어건. 네, 베리 케어건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터널스에서도 뭔가 기분 나쁘게 생긴. 근데 다 기분 나빠. 그린라이트도 그렇고. 외모 비하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그렇죠. 뭔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좀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조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맨 리브스 그 더 배트맨의 미덕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악당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리뉴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들러 같은 경우는 2020년대 악당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생각이 먼저 2020년대. 그러니까 악당이 그가 실물을 드러내면서 계속 싸웠는데 이제 악당들은 저기 화면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흑막이죠. 쉽게 말하면. 네, 흑막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악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인터넷 너머에 그 4chan이라든가 인셀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었을 것 같아요.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는 뭐 언론도 이미 뭐 언론이나 아니면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 다 장악하면은 사실은 그런 거를 조작하는 건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스너프 필름처럼 찍었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그 리들러가 찍는 방식을 인스타 라이브로 켜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약간 셀럽의 방식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전율 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조커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 이유가 이제 2010년대 히스레저는 그냥 절대 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악을 어떻게 특정 지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맨 리브스 감독이. 왜냐면 클로버필드에서는 아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 나타났고. 그렇죠. 완전 그때는 괴생명체였으니까 그냥. 네, 그리고 맨 리브스 그리고 혹성 탈출에서도 사실 악이라는 게 인간 자체가 악이었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한 거였고. 그렇죠. 맨 리브스 감독의 영화는 저는 악에 대한 연대기라고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악을 발명해낼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은 사실 왜냐면은 두 번째 작품으로 조커를 꺼내면은 이게 너무 비교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정면 승부를 해보겠다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정면 승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한번 내가 논라인 한번 비교 맞짱 한번 해보자 한번 제대로. 그다음에 옛날에 썼던 찌라시 중에 하나가 뭐 할리퀸을 아냐 테일러 조이. 할리퀸 아냐 테일러 조이요? 진짜? 그 찌라시 되면 좋겠다. 네, 저도 그 찌라시 보면서 이거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 다른 아마 평행세계겠죠? 저쪽 조커 세계관에서는 거의 할리퀸의 레이디 가가 이제 확정이 됐죠? 네,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뭐 재밌겠네요. 아냐 테일러 조이가 해도. 그러니까 2019년에 그 조커는 너무 밋밋한 캐릭터였어요. 저한테. 그럼 할리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연관지어서 만약에 그 파괴를 조력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다른 형태의 할리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할리퀸이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쪽을 할리퀸을 만들어도 좋겠다 싶은데 그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다음 배트맨. 사실 조금 예측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그 조커가 나온 만큼 저는 근데 이게 조커 원톱 빌런으로 가기보다는 좀 리들러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공모. 네네. 이게 뭐 코믹스에서도 사실 공모한 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또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공모 체제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었으니까. 그런 뭐 투페이스랑 리들러랑 한번 해본 적은 있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긴 하지만 괜찮겠네요.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미리 한번 예상해 본다면. 저는 예상은 뭐 특별히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한 가지 좀 바램은
펭귄 캐릭터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너무 좋잖았죠. 되게 저 콜린 파렐이 정말 연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콜린 파렐 아닌 줄 알았어 맨 처음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자기 본체를 아예 쏙 빼놓고 물론 그 분장힘도 힘이지만 그 뭔가 발성이나 이런 게 기존의 이제 콜린 파렐의 연기 스타일하고 전혀 아예 상반돼 가지고 정말 모르고 봤으면 진짜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왠지 살짝 배트맨 보면서 이게 구도 자체가 배트맨이랑 리들러 구도로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펭귄이 살짝 붕 뜨는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엔딩 또 보니까 또 펭귄 막 물에 잠긴 고담을 보면서 뭐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차려놓고서 속편에서 제대로 된 롤 하나 안 주면은 맨 리브스 좀 되게 섭섭하다 진짜. 그리고 뭐지 펭귄맨 약간 그 분장시킨 거 보니까 그냥 이럴 거면 로버트 드니로 출연시키지 하는 느낌이. 드니로 어프로치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펭귄은 그것도 있어요. 아예 싸그리 그냥 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펭귄은 시장 선거 내보내고. 그냥 흑막으로 이제 조정시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펭귄은 너 시장 자리 안 쳐줄게. 그 대신에 네 내 말대로 다 따라해.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멀티플하게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의 정치도 사실 그렇게 굴러가는 흐름이기도 하니까. 왜냐면 트럼프 때도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캐릭터 이름 뭐였죠? 갑자기 개구리? 개구리 페페. 개구리 페페. 뭐 예를 들면 그런 캐릭터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제 생각에 그래서 맨 리브스가 약간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2020년대 인터넷 풍경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또 대선 타임 때 개봉을 했겠다. 다음 대선 때.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둘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워너에서도. 근데 이번에 배트맨 보면서 참 느낀 게 사실 물론 취향은 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참 이번에 보면서 다시금 참 미국 영화계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되게 좀 배트맨에 좀 살짝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게 되게 보면은 되게 소위 말하는 중간급 감독들이 많을수록 저는 그 나라의 영화계가 참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근데 맨 리브스가 딱 어떻게 보면 사실 거장은 아니잖아요. 거장. 근데 그렇죠. 얕볼 감독은 또 확실히 아니라 이거는. 근데 전 이런 류의 감독들 중에 또 한 명 정말 제가 떠오르는 게 제임스 맨골드예요. 포드 앤 페라리 나오는. 왜냐면 포드 보면은 그 사람 그전에 뭐 아이덴티티라든지 뭐 3스탠드 유막 이런 영화 보면은 평타 이상으로 되게 퀄리티가 잘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류의 되게 중간 이상을 되게 안정적으로 해내는 맨 리브스 딱 이런 류의 감독이라는데 중박상업 영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많으면은 되게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가고 도중에 대중적인 재미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니까 2005년에 한국 영화계가 딱 그랬어요. 2003, 4년 그 정도 그 정도 한국 영화계가 딱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미국 영화 보면 진짜 땅덩어리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인재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딱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참 부러워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물론 망작들도 막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데이빗 레이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조닉 같은 작품들도 일단 런칭을 하는데 성공했고 아무튼간에 이번에 블리트레인도 흥행은 좀 나쁘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계속 이런 급의 영화들 아토믹 블론드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리고 맨 리브스 같은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부터 그냥 페이크 다큐였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제를 그냥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감독과 그 환경이 너무 부러워요. 갑자기 부러움으로 마블 얘기 되겠네. 다음 시간에 사실 또 이제 부러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아마 또 블랙폰 얘기할 것 같은데. 글쎄, 스콧 덱슨 감독도 상당히 또 그런 부러움 대상 중에 한 명이네요. 지금 맞아요, 딱 진짜. 그러면 스콧 덱슨 감독의 블랙폰 그리고 에단 호크 또 감독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